비행기의 이륙과 비행 그리고 착륙의 과정에는 하면 여러분은 아직 중심 내용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륙, 비행 그리고 착륙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거에서 사용하는 힘에 대해서 말할 건가? 약간 요 정도 생각을 해주고, 특히 착륙의 과정에는 여기서 특히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이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특히를 발견하는 순간 얘는 이거 세 개를 동등하게 다룰 생각이 없고 뭐만 중점적으로, 착륙만 중점적으로 다루겠어? 얘가 메인이야 라는 걸 우리 생각을 해내고, 착륙의 과정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뭐뭐해서는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얘가 목적, 안전한 착륙이 목적,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한 착륙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중요하다고 한 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 밑줄. 자,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 아까 이거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는 비행고도에서 차츰 아래로 내려오며 착륙을 준비하는데 이때 이용되는 것이 강하 비행 원리이다. 자,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 일정 고도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강하 비행을 할 때 곡선 형태로 비행을 하게 된다. 그래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뚝 내려오면 위험하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곡선 형태라니까 아마도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곡선 형태로 비행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활공각은 최소, 활공비는 최대. 그럼 우리가 여기 이 개념들에다가 표시를 좀 해줄 거야. 어떻게? 활공각은 최소, 활공비는 최대. 그럼 우리는 아직 활공각과 활공비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두 개의 개념은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반비례 관계인 것 같죠? 근데 그걸 인지해주면 이 두 개의 개념은 반대, 반비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개념인 거야. 그걸 인지하고, 활공각은 그림에서처럼 비행기가 강하를 시작하는 고도의 지점으로부터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지하는 지점까지 강한 이동 경로와 활공거리가 이루는 각. 그러면 지금 이런 거야. 활공각은 이러이러한 이동 경로와 활공거리가 이루는 각. 그러면 이동 경로가 이러이러한 이동 경로인데 여기도 또 의미로 쪼개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강하한. 그럼 여기 어디예요? 비행기가 강하를 시작하는 고도의 지점. 그림에서 강하를 시작하는 고도의 지점은 여긴데요. 어디까지?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지하는 지점. 여기까지 강하한. 그럼 우리는 이 그림에서 여기 이 부분이 이동 경로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동 경로와 활공 거리가 이루는 각. 항상 그림 나올 때는 글과 그림을 같이 연결해서 읽죠. 그래서 각을 이미지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자 이게 활공각이었어. 우리 활공각의 개념 획득. 활공비는 바람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비행기의 활공거리를 비행기가 이동하는 동안 강한 고도차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나눈 값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죠? 나눈 값이니까 A를 B로 나눈 값은 분수로 만들 수 있지. 이런 거 분수로 정리해놔야 돼. 왜냐하면 분자와 분모의 관계가 여기서 드러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알아채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분수로 표시해야 돼. 뭐 분의 뭐예요? 분모가 고도차 분의 활공 거리. 자, 우리는 이것을 활공비로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리고 활공각을 최소, 활공비를 최대로 하려면 우리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위에서도 활공각과 활공비가 상반되는 개념이었으니까 활공각을 최소로 활공비를 최대로 하려면 양항비가 뭔지는 모르는데
양항비를 최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양항비 위로 화살표 그려주고 화살표 방향이 어때요? 활공비, 양항비 같은 방향이지? 그러면 이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오는 애들에서 화살표 방향이 같은 애들은 그냥 같이 취급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이걸 묶어서 앞으로 비비, 활공비, 양항비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취급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도 되겠어.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비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건 뭘까요? 활공, 각. 얘는 구분해줘야 되니까 반대되는 것들과 연결되는 것들을 인식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글을 갈 수 있어. 활공각과 활공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양항비는 양력과 항력의 비로 나타난다. 나는 이걸 나만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국어 지문에서 여러 가지 뭐 과학 개념이라든지 뭐 기술 개념이라든지 뭐 경제 개념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험,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그냥 안다고 치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국어 문제라고 하더라도 A와 B의 B, A에 대한 B의 B가 어떻게 분수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 이 A와 B의 B 분수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B분의 A. 이거 초의료 교과서에 나온다고요. A에 대한 B의 B는 반대로 뭐분의 뭐? A분의 B.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특히 음악 관련된 문제 있죠. 음정 관련된 그런 것도 그렇고 기술 지문에서 뭐 돌아가는 막 그런 비율 계산하는 막 과학기술 13지문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여러분. 요거 알아두세요. 여기 B분의 A, A분의 B 요거. 그럼 여기 양항비는 양력과 항력의 비니까 우리 양항비도 분수로 만들 수 있네? 어떻게? 항력분의 양력이다. 이렇게 분수로 만들 수 있어. 양항비가 뭔지를 알아냈고 여기서 양력은 비행기를 수직으로 상승시키려는 힘이니까 그림에서 좀 표현해주면 비행기를 수직으로 상승시키려는 힘이니까 얘가 양력인 것 같고 그럼 항력은 뭐예요? 항력은 비행기가 비행하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이 지금 비행기 비행하는 방향이니까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얘가 항력이다. 이렇게 그림에서 표시를 해주면 양력이 뭔지 항력이 뭔지 좀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보면 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항력이 커지면 항력이 커진다는 것은 뭐가 커지는 거니까 양항비는 작아지고 그러네요. 항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양력은 커지면 양항비는 커진다. 이해되죠? 활공각은 양항비가 커질수록 각이랑 비랑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작아지는데 양항비가 일정한 값으로 정해지면 그 값의 역수가 활공각. 자, 그러면 이 문장 때문에 우리는 활공각도 분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됐어. 활공각을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봤잖아요. 이렇게만. 근데 이제는 활공각에도 분수를 적용할 수 있어. 어떻게? 뭐분의 뭐? 양력분의 항력. 그 값의 역수니까. 슉 뒤집어서 이렇게 양력분의 항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양력은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무게에 작용하는 중력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무게가 클수록 커지고 하면 수록을 발견한 순간 여기도 비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 두 개의 대상을 찾아내보면 양력과 무게. 그럼 양력은
커지고 비행기의 무게가 클수록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뭘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 양력과 무게를 묶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진짜 너무 좋아서 그냥 깔끔하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든지 나는 거기까지 머리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주로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항력은 비행기의 속력이 클수록 커진다. 그럼 이제 또 뭐랑 뭐를 연결할 수 있죠? 항력과 속력을 연결할 수 있어? 그럼 또 나는 여기다 간단하게 어떻게 메모할 수 있어? 속력이라고 메모를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비행기의 속력과 무게에 따라 양항비가 결정되고, 그렇죠? 속력과 무게에 따라 양항비가 결정되고, 무게가 지금 여기 분자에 들어가 있고, 여기 속력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양항비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활공각까지 결정된다. 어떻게? 무게가 분모로 내려오고 속력이 분자로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비례 반비례 영향을 또 끼치겠죠? 자, 양항비는 비행기 날개의 받음각에 따른 양력 개수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이런 문장 그냥 막 흘리고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정리해야 돼? 양항비는 비행기 날개의 받음각에 따른 양력 개수. 그러면 받음각에 따른 양력 개수의 영향을 받는다. 뭐가? 양항비가. 지금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받음각은 양력 개수에 영향을 미치고 양력 개수는 양항비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모르잖아? 받음각도 모르잖아? 별표가 붙어 있는데 받음각 봤더니 뭐야? 비행기 이렇게 날개 날아가고 있는데 이각. 이렇게 날개가 올라가 있는 각이 받음각. 자, 양력 개수는 비행기의 날개가 양력을 얼마나 발생을 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인데 자, 여기서 우리 또 뭘 할 수 있어? 뭐와 뭐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 두 개념을. 뭐랑 뭐? 양력 개수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양력 개수니까 얘가 위로 화살표일 때 양력도 위로 화살표니까 자,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양력 개수와 양력을 연결해서 이어 붙여서 생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행기 날개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또 비례 관비례 관계가 나오고 있어. 양력 개수는 증가하다가 특정한 받음각에 도달하면 양항비를 최대로 얻을 수 있고 자, 얘 그냥 막 흘려보내면 안 되고 받음각과 양력 개수의 관계는 일단 이게 조건이 있긴 하지만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 일단 비례가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양력 개수는 증가하다가 특정한 받음각에 도달하면 양항비를 최대로 얻을 수 있고 자, 양항비를 최대로 얻을 수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여기 이제 이 문단이 끝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총 정리했던 이 지점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양항비를 최대로? 그럼 아까 우리가 비비를 같이 묶었지. 활공비와 양항비를 묶어서 생각할 수 있었어. 그러면 양항비를 최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활공비도 최대. 그러면 여기다가 뭐까지 연결해서 붙여야 돼? 활공각은 최소.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고 자, 이후에는 양력 개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양력 개수가 감소하면 양력 개수와 연결된 개념들 생각해봐. 양력 개수랑 뭐랑 연결돼 있었죠? 양력. 그럼 양력은 아까 어떤 분수에서 하나의 요소였던 것 같아. 분수에서 아까 양항비 분수에서 양력이 어디 있었어? 분자. 그럼 양력 개수와 지금 양력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양력 개수가 감소하면 양항비의 분자가 줄어드는 거고 그럼 이 경우에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면 비비들이 어떻게 되겠어? 비비들이 감소하고 그럼 각은요? 증가. 양항비를 바탕으로 활공각을 낮추어. 어떻게 활공각을 낮춰요? 어떻게 해야 활공각이 낮아져요?
어떻게 해야 낮아져? 양항비가 증가해야 활공각이 낮아지는 거지. 자, 강화 비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착륙이 시작된다. 자, 지금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간의 관계를 뭐랑 뭐랑 연결해서 뭐랑 상반되는 거. 자, 이런 거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착륙 과정은 접근 플레어 접지 지상 활주 단계. 그럼 이제 이거 뭐겠어? 착륙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 단계는 이제 1번 서랍이 시작되고 있어. 그치? 1번 서랍. 접근 단계는 비행기가 직선 비행 경로를 유지하며 직선 강화 비행을 하는 구간.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직선 강화 비행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직선 강하니까 뭐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비행기가. 직선 강화 비행. 접근 단계는 안전한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고도를 의미하는 장애물 고도에서 시작하는데, 그럼 접근 단계는 장애물 고도에서 시작하는데 장애물 고도를 수식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장애물 고도의 개념을 은근슬쩍 우리한테 슥 이렇게 준 거야. 장애물 고도의 개념이 뭔데? 안전한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고도가 장애물 고도. 자, 활공각이 지면과 3도의 각도로 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얘가 이상적. 좋은 거. 이때부터 작동이 되지 않는 클린 상태. 지금 계속 우리한테 개념을 쓱 이렇게 쓱 주고 있죠. 클린 상태가 뭐인 거야? 착륙 장치들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가 클린 상태이고, 착륙 장치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언제? 이때부터. 이때가 언젠데? 접근 단계. 그럼 접근 단계는 착륙 장치들이 사용되는 단계죠. 자, 여러분, 이거 발견했으면요, 이 문제, 얘가 지금 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방금 그 4단계, 접근, 플레어, 접지, 지상활주 단계랑 왠지 이 점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야. 이게 A, B, C, D의 양항비 값으로 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왠지 이 점들 하나하나가 뭐일 것 같아. 그 단계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A에서 D의 값으로 착륙을 시도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반드시 그래프 볼 때 점부터 봐요? 축부터 봐요? 당연히 축부터 봐야지. 축부터 봐서 양력개수. 그럼 어느 문단으로 가야 되죠? 3문단. 양력개수가 있는 3문단으로 돌아가 봐. 그럼 양력개수랑 뭐랑 연결해야 돼? 양력. 그 다음에 약간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양력개수랑 또 뭐랑 연결돼 있죠? 받음각. 이렇게 연결돼 있죠? 우리 양항비도 관계가 있어. 자, 그런데 양항비 그래프가 이렇게 세로축에 있고, 양항비는 뭐랑 또 연결해서 붙여서 생각할 수 있어? 비비. 활공비. 양항비는 뭐분의 뭐? 항력분의 양력. 그리고 양항비랑 반대되는 세모가 있었는데 걔 뭐였죠? 활공각. 활공각을 우리 굳이 분수로 써준다면 양력분의 항력이다. 얘들아, 요 정도 해주고, 지금 여기서 그래프에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는데, 실선은 클린 상태, 점선이 착륙장치 작동 상태예요. 자, 이걸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A, B, C, D와 각각의 단계를 연결하려는 생각은 잘못됐죠? 왜냐하면 접근 단계는요, 클린 상태야, 착륙장치 작동 상태야? 작동 상태. 접근 단계에서 이 착륙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 단계를 A나 B로 생각할 수가 없어. 자, 1번 선지 볼게요. 비행기가 A의 상태일 때는 C의 상태일 때보다, 지금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데 활공각이 작겠군. 자, 활공각은 아까 양항비랑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A가 여기 C보다 양항비가 컸어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활공각은 작겠죠? 반대되는 거니까. 여기다 아예 이렇게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여기다가 양항비가 크겠군. 이렇게 아예 써놨어. 그래, A 양항비 크네? 맞아. 이렇게. 자, 여기 계속 읽어보면 비행기가 A의 상태일 때는 B의 상태일 때보다 항력이 작겠군. 자, 우리한테 이건 이제 엄청 쉬워. 항력이 작겠군도 똑같이 해보자. 항력은 뭐죠? 분모가 작은 건 뭐죠? 양항비가 분모가 작으니까 크겠군. 이렇게 바꿔놓고 A와 B의 양항비를 봤더니 그래, A가 크네? 이선지 맞아. 비행기가 A의 상태일 때와 C의 상태일 때 특정 받음각에서 최대 양항비가 다른 것은 특정 받음각에서 그래, 얘가 착륙장치 작동 상태의 최대, 클린 상태의 최대. 그럼 비행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겠군. 맞네. 하고 4번 비행기가 C의 상태일 때는 D의 상태일 때보다, 자 이제 C와 D를 비교하는 건데, 자 C의 상태일 땐 D의 상태일 때보다 항력은 크고, 그럼 항력은 크고니까 항력은 뭐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양항비가 작고로 바꿀 수 있죠. 근데 봤더니 C가 D보다 양항비가 약간 커. 그럼 여기 이상하지? 받음각은 일단 뭐랑 관련돼 있죠? 양력 개수랑 관련돼 있으니까 받음각은 작겠고, 근데 C가 D보다 양력 개수가 커. 그럼 얘도 약간 이상하네. 자, 여기 D의 상태일 때는 A의 상태일 때보다 활공비가 작겠군. BB를 같은 걸로 묶었으니까.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는? 양항비가 작겠군으로 묶을 수 있죠. D가 A보다 양항비가 작다. 맞네. 얘들아, 이렇게 뭔가 비례반비례 정리하고 나면 이 문제는 그냥 깔끔하게 풀어지는. 근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건덕지를 찾아서 지문으로 가서 돌아가서 찾으려고 할 때는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그냥 진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읽었는데, 자, 착륙장치들이 사용되는 것은 클린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A와 B점과 얘네를 연결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우리는 지금 접근 단계를 읽고 있죠? 접근 단계는 비행기 날개의 면적과 받음각을 크게 해서 양력을 높이는 착륙장치인 플랩. 이 개념을 수식해주는 부분을 괄호로 묶는 게 되게 기본적인 독해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되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걸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플랩.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제 우리는 플랩이 뭘로 보여요? 양력을 높이는 장치. 플랩은 양력을 높이는 장치를 사용하면 느린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공각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지, 아까 속력이 분수의 한 요소였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활공각 조절이 가능하겠죠? 접근 과정에서 활공각이 너무 작으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너무예요. 자, 너무라는 부사어는 무슨 뜻이야? 적당한 수준에서 넘어섰다. 적당한 수준을 지나쳤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가 붙으면 언제나 뒤에는 뭐가 나오게? 문제 상황이 나오겠죠. 그럼 맞는지 확인. 너무 작으면 조종사의 시야가 좁아져 접지 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활공각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 활공각은 여기가 활공각인데 활공각이 너무 작으면, 이렇게 활공각이 작으면 우리가 2층에서 볼 때랑 4층에서 볼 때랑 언제가 더 많이 보여요? 4층에서 내려다볼 때 더 많이 보이잖아. 2층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이고, 활공각이 너무 작으면 시야가 좁아져서 문제가 발생해. 활공각이 너무 작으면. 자, 그리고 속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양력이 급격하게 사라져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양력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위치를 기억하면 되는 지점이에요.
위치를 기억해야 되는 지점이지. 근데 여기서도 계속 이해를 하려고 시도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어떤 애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속력이 줄어든데 양력이 왜 줄죠? 아까 분수에서 속력과 양력이 분수 관계였잖아. 속력이 양항비의 분모에 있었고 양력은 양항비의 분자에 있었는데 아니 분모가 줄어드는데 분자는 왜 줄어들죠? 하고 계속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럼 나는 이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이 글에서는 안 나와요. 속력이 줄어들면 양력이 왜 급격하게 사라지는지가 아예 이 지문에 없어. 근데 나는 비행기 지문이 기출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는 되게 많이 나와서 나는 비행기를 이륙시킬 줄도 알 것 같아요. 착륙시킬 줄도 알 것 같아. 비행기 주면 띄울 수 있을 것 같아. 착륙도 시킬 줄 알 것 같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행기가 뜨는 양력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그거 마그누스요가 베르누이 그것 때문이거든. 날개가 이렇게 난다고 쳤을 때 이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이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날개가 약간 위에가 통통하고 아래가 플랫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날면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뒤에서 만나요. 여기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시간 안에 윗면을 흐르는 공기는 이만큼을 달려가서 여기서 탁 만나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는 아랫면의 공기는 이만큼을 달려가서 여기서 탁 만나야 돼. 그렇겠죠? 그러면 누가 달리기가 더 빨라? 얘는 이만큼 뛰는 거고 얘는 이만큼 뛰는 거니까 윗면이 속력이 빠르지. 그럼 속력이 빠르면 압력은 낮아져요. 그럼 여기가 압력이 낮고 여기가 압력이 어디 갔어?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압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쭉 뜨는 거거든? 비행기가 그래서 양력이 뜨는 건데 그걸 여기서 알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알면 속력이 줄어들면 당연히 양력이라는 게 속력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니까 속력이 줄어들면 양력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게 이해가 되잖아.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이걸 너네가 알아서 이렇게까지를 이해를 해라고 요구하는 지문이겠어요? 아니야. 이 글에 아예 그 내용이 없다고요. 우리가 계속 그걸 훈련해야 돼. 여기는 지금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아니면 위치 정보만 기억하면 되는 지점이다? 를 계속 구분해서 그 감을 키워야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양력을 높게 유지하려고 뭘 써요? 플랩. 그쵸? 플랩을 사용하죠? 반대로 활공각이 너무 크면 이제 뭐 나오겠어? 너무 문제 상황. 접지하는 지점을 벗어날 수 있고 착륙의 이상적인 활공각을 만들기 위해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간당 고도의 감소율이 예상보다 높아져서 활공각이 3도가 가장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작아지면 문제 상황 맞네요. 가능성이 있다. 플레어 단계는 자 이제 여러분 2번 서랍 시작. 착륙 접근의 최종 단계부터 시작해. 활주로 면과 평행한 비행 자세를 갖기 위한 곡선 경로 구간이다. 플레어 단계가 곡선 경로 구간이다. 장애물 고도에서 시작한 장애물 고도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1번 서랍에서 장애물 고도 구간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작한 직선 강화 구간과 플레어 구간인 곡선 강화 구간을 합해 공중 착륙 거리.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묶었네요. 왜 묶었게? 이거 2번 서랍이 아니야? 아니지. 이거 1번이잖아. 직선 강화 구간. 접근이었잖아? 그럼 접근과 이 플레어 구간을 합쳐서 공중 착륙거리. 1번 서랍과 2번 서랍을 합쳐서 공중 착륙거리. 비행기가 플레어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조종사는 조종간을 당겨서 비행기의 앞부분을 살짝 들어. 자, 여러분 비행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는데 비행기 앞부분을 살짝 들면 각도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미지화 해줘야 돼. 살짝 들어. 이미지화.
활주로 지면과 비행기 바닥과의 각도를 1에서 3도로 유지. 각도라고 하니까 아까 각도를 봤잖아요. 이 각도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지. 아까 이 활공각은요,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와 지면. 근데 얘는 지금 활주로 지면과 비행기가 이렇게 있을 때 비행기 바닥과의 각도, 얘를 말하는 거잖아. 비행기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그럼 이 각도랑 이 각도는 전혀 다른 각도예요. 이걸 같은 걸로 엮어서 문제가 나오면 그 선지 이상한 선지인 거지. 비행기 바닥과의 각도를 1에서 3도로 유지하도록 하며 활주로에 접근. 그런데 접지 직전에는 조종간을 당기지 말아야 한다. 유의사항이 나오면 왜 그런지도 말해주겠죠? 자, 왜냐하면 접지 직전에 조종간을 당기면 문제 상황이 발생하겠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수평꼬리 날개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힘으로 인해 비행기 앞쪽이 더 강하게 되어 착륙 진입 경로가 더 낮은 고도에서 진입, 비행기가 정확한 위치에 접지하기가 어렵다. 이때도 양력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이때 언젠데요? 플레어 단계, 두 번째 서랍. 양력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슬랫이라는 착륙 장치를 함께 이용한다. 그럼 여기서 잘 읽는 사람은 뭘 떠올려야 돼? 아까 접근 단계에서는 플랩이었는데 플레어 단계에서는 슬랫. 이 두 개의 장치의 공통점은 둘 다 양력을 높게 유지한다. 요 정도 짚어주고 넘어가면 되죠? 세 번째 단계, 플레어 단계에서 접지 위치를 예측하고 나면 접지, 세 번째 서랍, 접지를 하게 되는데 접지를 할 때는 비행기 앞부분과 활주로의 각도를 4에서 6으로 변환해서가 정확하게 이미지화가 잘 안 돼. 비행기 앞부분이랑 활주로의 각도를 4에서 6으로 만든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잖아. 아까는 비행기 바닥과 지면이었는데 이번엔 비행기 앞부분이랑 활주로를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해가 안 돼. 이미지화 실패. 주 착륙 장치인 뒷바퀴부터 활주로에 접지시킨다. 그러면 뒷바퀴부터 달린 비행기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치? 그래야 비행기가 이렇게 뒷바퀴가 쿵 이렇게 닿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그 각도인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우리 여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 앞부분과 활주로의 각도를 4에서 6으로 변환했더니 뒷바퀴가 쿵 닿아. 자, 뒷바퀴가 활주로에 접지하면 앞바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접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너무 하면 이제 뭐 나오겠어요? 너무 문제 상황.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앞바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하중 초과, 비행기가 구조적 손상, 문제 상황이었어. 따라서 조종사는 잘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뒷바퀴가 접지되는 순간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빠르게 감속하면서 착륙거리를 줄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잘 읽는 사람은 접근 단계에서는 플랩, 플레어 단계에서는 슬랫. 그러면 이 접지 단계에서는 제동장치. 근데 얘 목적이 다르네요. 아까 플랩과 슬랫은 양력을 발생시키는 거였는데 얘는 빠르게 감속. 자, 마지막 문단에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디테일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지상활주 단계에서 여기부터는 좀 쉬워. 일반적으로 지상활주 거리는 접지하는 순간의 비행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접지 이후에는 비행기의 평균 감속력에 반비례한다. 여기는 쉬워요. 그런데 여기 묶으셨어요? 따라서 비행기가 접지하기 직전에는 이거 4번 서랍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묶어야 돼. 접지 몇 번이었어? 3번 하기 직전에는이니까 이거 2번, 3번 사이잖아요? 이거 발견했어? 이거 4번 서랍 아니야, 그치? 받음각을 크게 하거나 양력을 높일 수 있는 고양력 장치를 사용해서 그래, 슬랫. 2번, 3번 사이에 슬랫. 느린 속도에서도 공중에서 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비행기가 접지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는 4번 서랍이 맞죠? 3번 하고 난 이후니까 여기서 뚜껑 닫아주고 자, 비행기 날개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스포일러와 같은 고항력 장치를 사용해서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1번 서랍 플랩, 2번 서랍 슬랩,
3번 서랍 제동장치, 4번 서랍 스포일러. 목적이 각각 뭔지도 좀 정리가 되고 자, 이 부분은 내용을 연한